안녕하세요 여러분. 수요 미스터리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듣다 보면 스르륵 잠이 들고 다음날 다시 한번 찾아 듣게 되는 수요 미스터리. 매주 화요일 밤 그리고 목요일 밤 주 2회 찾아갑니다. 지금 구독 버튼 꾹 눌러놓으세요. 그럼 오늘의 수요 미스터리 바로 시작합니다. 1986년 조지아, 고등학교 졸업을 앞둔 샤론 마샬이라는 한 소녀가 있습니다. 전교 상위권 성적에 장학금을 받고 명문 조지아 공과대학교에 합격한 아주 똑똑하고 장래가 촉망받던 소녀였습니다. 항공우주공학을 전공으로 정하고 꿈의 직장인 나사에 입사하겠다는 희망찬 미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학교 친구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샤론은 정말 똑똑하고 자신이 원한다면 뭐든 할 수 있고 뭐든 될 수 있는 아이였어요. 하지만 그녀는 대학에 가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사라졌습니다. 몇 년 후 그녀는 병원에 실려왔고 의식불명 상태에서 결국 사망합니다. 사고사로 처리된 그 사건. 그러나 주변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건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살인의 미스테리가 아닙니다. 한 소녀의 인생이 얼마나 교묘하게 훔쳐지고 짓밟히고 조작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충격적인 미스테리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숨은 악마 같은, 아니 악마보다 더한 한 남자의 정체를 밝히는 이야기입니다.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었던 것인지 이야기를 거슬러 올라가 그녀의 과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샤론 마샬. 그녀를 기억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항상 미소 짓던 아이였어요. 정말 똑똑하고 착했죠. 조지아주 포리스트 파크 고등학교를 졸업한 1986년 샤론은 전액 장학금을 받고 명문 조지아 공대에 합격합니다. 꿈은 항공우주공학을 전공해서 나사에 입사하는 것. 그런데 그런 완벽해 보였던 그녀가 갑자기 진학을 포기하고 사람들 앞에서 사라진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녀는 임신 중이었습니다. 아이의 아버지에게는 말하지 않았고 몰래 출산해서 텍사스의 한 부부에게 입양을 보냅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요. 그녀의 삶은 이때부터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샤론은 조용히 조지아를 떠나서 플로리다주 템파로 이주합니다. 그녀와 함께 있었던 남자, 이름은 프랭클린 델라노 플로이드, 보통 짧게 프랭크라고 불렸죠. 주변 사람들에게는 샤론의 아버지라고 소개되었지만 이상하게도 가족관계 서류에서는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 존재였죠. 샤론의 아버지 프랭크는 직업이 없었습니다. 허리 통증을 이유로 일하지 않았고 대신 샤론이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했습니다. 그녀는 스트립 클럽에서 무대에 서기 시작합니다. 이 시기에 또다시 임신한 샤론. 이번에는 아이를 직접 키우기로 합니다. 아들의 이름은 마이클. 이 아이는 이후 또 다른 미스테리의 중심이 됩니다. 샤론은 클럽에서 일하면서 주변 동료들과도 좋은 관계를 유지했지만 유독 그녀와 친하게 지낸 동료 셰릴 코메소라는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샤론의 동료인 셰릴과 샤론의 아버지 프랭크의 사이는 좋지 않았습니다. 잦은 말다툼이 일어났고 때로는 위협적인 언행까지. 그러던 어느 날 셰릴은 프랭크에게 복수하려고 사회복지국에 샤론의 불법 수입 은닉 사실을 신고합니다.
그 일로 샤론의 복지 수당은 끊기게 되죠. 그로부터 며칠 뒤 셰릴은 실종됩니다. 마지막 목격자는 클럽 근처에서 프랭크와 격렬하게 다투던 그녀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차는 공항 주차장에서 발견되지만 그 이후 그녀의 흔적은 완전히 사라집니다. 셰릴의 실종 후 프랭크와 샤론은 갑작스럽게 도시를 떠나서 새로운 이름과 가짜 신분으로 또 다른 삶을 이어갑니다. 이번엔 오클라호마 털사. 샤론은 여전히 스트립 클럽에서 일했고 클럽 동료들에게는 여전히 다정하고 따뜻한 사람으로 기억됩니다. 그러나 프랭크는 여전히 불안한 존재였습니다. 샤론이 남몰래 새로운 남성과의 만남을 가지려 하자 주변 사람들은 불안해했습니다. 그녀의 아버지 프랭크가 이를 좋아하지 않을 거란 걸 누구라도 알 수 있었죠. 그리고 1990년 어느 날 샤론은 고속도로 옆에서 쓰러진 채 발견됩니다. 겉보기엔 뺑소니 사고였지만 이상한 점이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병원에 입원했고 친구들은 병문안을 왔습니다. 그녀의 상태가 호전된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아버지 프랭크는 갑자기 모든 면회를 금지시킵니다. 그로부터 며칠 뒤 샤론은 의식을 잃은 채 사망합니다. 의료진은 말합니다. 차에 치인 상처가 아닐 수 있습니다. 몸 곳곳에 멍자국, 오래된 외상들. 이건 누군가에게 학대받은 흔적입니다. 샤론의 장례식은 가족이 아닌 그녀의 직장 동료들이 마련했습니다. 샤론의 아버지 프랭크는 생명보험금을 청구하려 했지만 사회보장번호와 이름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거절당합니다. 그 과정에서 그의 본명이 밝혀집니다. 프랭클린 델라노 플로이드, 전과자, 유괴, 아동 성폭행, 은행 강도, 탈옥까지. 그가 살아온 인생은 범죄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그는 과거 결혼했던 여성 샌디 칩먼이 구속된 사이에 4명의 자녀를 데리고 사라졌습니다. 그중 한 명, 가장 나이가 많았던 딸, 그녀가 바로 샤론, 아니 수잔 마리 사보르카스였습니다. 그렇습니다. 프랭크는 전처인 샌디의 장녀 수잔을 납치해서 사라졌던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유괴한 아이를 데리고 전국을 전전하며 이름을 샤론으로 바꾸고 거짓말을 반복하며 살았습니다. 샤론의 죽음 이후 프랭크는 어린 아들 마이클을 사회복지국에 맡깁니다. 그러고 몇 달 뒤 그는 오클라호마의 한 초등학교에 나타나 총기를 들고 교장을 위협, 마이클을 납치해서 데려갑니다. 전국적인 수색 끝에 프랭크는 체포되지만 마이클은 끝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기자들에게 말합니다. 그 아이가 어디 있는지 알 필요 없다. 난 관심이 전혀 없다. 그 아이가 너희에게 무슨 의미인지 이해가 안 간다. 몇 년이 지난 뒤 프랭크는 자백을 합니다. 아이를 총으로 쐈고 고속도로 옆에 묻었다. 하지만 시신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수색 때는 야생 멧돼지에게 훼손됐을 가능성을 언급합니다. 1995년 한 차량 정비사가 경매로 구입한 차량 안에서 수상한 봉투를 발견합니다. 97장의 폴라로이드 사진들, 여성을 결박하고 폭행하고 울게 만드는 장면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여성은 사라졌던 샤론의 동료 셰릴 코메스로 확인됐고 프랭크는 살인 혐의로 기소, 사형을 선고받습니다.
하지만 사진엔 다른 여성들도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성장 과정까지 반복적으로 성적으로 폭력적으로 학대받는 장면들. 그 아이는 누구였을까요? 수년간의 추적 끝에 확인된 진실. 그녀는 샤론 마샬, 아니 수잔 마리 사보르카스였습니다. 그녀는 평생 자신이 누구인지조차 모른 채 살아갔습니다. 심지어는 사망할 때까지 마저도요. 수잔은 이름이 없었습니다. 부모도 기록도 보호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샤론, 타냐, 토냐라는 가짜 이름들 속에 묻혀 살았고 결국 자신이 누구인지도 모른 채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녀는 이 끔찍한 범죄자의 딸로 키워지고 또한 아내였습니다. 믿기 힘든 일이지만 이는 사실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살인이 아닙니다. 한 인간의 정체성, 존엄, 삶 전체를 박탈한 범죄입니다. 프랭클린 델라노 플로이드는 여전히 사형수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수잔의 죽음에 대해 입을 열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아직 그녀를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기는 죗값을 치르게 됐습니다. 하지만 항상 미소를 띄우고 사람들에게 친절하던 사랑스러운 소녀이자 명문대의 전액 장학금까지 제안받은 촉망받은 미래가 기다리던 샤론. 아니, 수잔의 인생은 누가 보상할 수 있을까요? 평범한 가정에서 자랐다면 너무나 아름다운 인생을 누렸을 수잔 같은 희생자가 더 이상 없기를 바라며 오늘 미스테리 이만 마칩니다. 다음 영상을 위해 지금 구독 버튼을 누르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편안한 밤 되십시오. (2018년 8월 13일) 월요일 새벽, 미국 콜로라도의 아주 조용한 마을인 프레데릭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평온한 정적에 잠겨 있었습니다. 가로등 불빛만이 드문드문 비치는 이 평화로운 주택가에 검은색 SUV 한 대가 미끄러지듯이 들어왔어요. 차가 멈춰선 곳은 마을에서도 유독 예쁘기로 소문난 2층 저택 앞이었죠. 차 안에는 출장을 마치고 돌아온 34살의 샤넌 와츠가 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임신 15주 차의 산모였고 며칠간의 고된 일정 때문에 무척 지쳐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녀를 집 앞까지 태워다 준 사람은 절친한 친구인 니콜이었습니다. 니콜은 샤넌이 무사히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는 모습을 끝까지 확인한 뒤에야 안심하고 차를 돌려 떠났습니다. 이것이 세상이 기억하는 샤넌 와츠의 마지막 뒷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평온한 귀가 뒤에는 사실 폭풍전야와 같은 위태로움이 숨어 있었습니다. 사건 발생 몇 주 전부터 샤넌의 삶은 서서히 무너져 내리고 있었거든요. 샤넌은 2010년 페이스북에서 만난 남편과 2년 뒤에 결혼, 사랑스런 두 자녀를 기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남편 크리스의 변화 때문에 매일 밤을 눈물로 지새우고 있었습니다. 자상했던 남편은 어느 날부터인가 아내의 손길을 거부했고 임신 중인 아내의 안부조차 묻지 않는 차가운 벽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샤넌은 친구들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에서 크리스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내가 그를 안으려 하면 몸을 피해. 라며 절규했습니다. 그녀는 가정을 지키기 위해 관계의 회복에 관한 책을 사고 남편에게
우리가 왜 이렇게 됐을까? 나는 당신을 위해 무엇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어. 라는 장문의 고백을 보냈지만 크리스의 답장은 늘 짧고 건조했습니다. 불과 몇 시간 뒤인 정오 무렵 이 평화롭던 집 주변에는 심상치 않은 기류가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샤넌을 데려다 주었던 친구 니콜이 사색이 된 얼굴로 다시 이 집 앞에 나타난 겁니다. 니콜은 아침부터 샤넌에게 수십 통의 문자를 보냈지만 단 한 번의 답장도 받지 못했습니다. 평소 샤넌은 1분도 안 되어 답장을 보낼 만큼 소통이 활발했던 사람이었고, 특히 그날은 아주 중요한 산부인과 검진이 예약되어 있었거든요. 태아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는 소중한 날에 샤넌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소식을 듣는 순간 니콜은 본능적으로 무언가 끔찍한 일이 벌어졌음을 직감했습니다. 니콜은 떨리는 손으로 현관벨을 누르고 문을 두드렸지만 집 안에서는 오직 키우던 개가 짖는 소리만 공허하게 들려올 뿐이었지요. 니콜은 지체하지 않고 경찰에 신고하는 동시에 직장에 있을 샤넌의 남편 크리스 와츠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크리스, 샤넌이 연락이 안 돼. 예정된 검사에도 안 나타났고 집 문은 굳게 다 잠겨 있어. 지금 당장 와봐야 할 것 같아. 니콜의 목소리는 공포로 떨리고 있었지만 전화를 받은 크리스의 반응은 의외로 담담했습니다. 그는 곧 집에 가보겠다며 전화를 끊었죠. 얼마 후 크리스가 자신의 하얀색 업무용 트럭을 몰고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현장에 도착한 그의 태도는 아내와 아이들이 실종된 상황이라고 보기에는 너무나도 이상했습니다. 그는 트럭에서 내려 경찰과 니콜에게 다가오면서도 서두르는 기색이 전혀 없었어요. 오히려 상황을 귀찮아하는 듯한 묘한 표정까지 읽혔습니다. 크리스가 차고 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서자 경찰과 니콜도 그 뒤를 따랐습니다. 그런데 집안의 풍경은 너무나도 기괴했습니다. 거실과 주방은 마치 모델하우스처럼 지나칠 정도로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거든요. 누군가 침입한 흔적도 몸싸움을 벌인 흔적도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안방으로 들어가자 소름 끼치는 단서들이 하나둘씩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샤넌의 핸드폰은 거실 소파 쿠션 깊숙한 곳에서 발견됐고 그녀의 지갑과 차키 그리고 건강을 위해 매일 챙겨 먹어야 했던 필수약품들이 집안에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니콜의 심장을 덜컥 내려앉게 만든 건 침대 옆 탁자 위에 놓인 샤넌의 결혼 반지였어요. 샤넌은 그 반지를 자신의 신체처럼 소중히 여기던 사람이었습니다. 외출할 때 반지를 빼놓고 간다는 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죠. 아마 친구 집에 잠시 놀러 갔을 거예요. 금방 돌아오겠죠. 크리스는 경찰에게 태연하게 설명했지만 경찰관의 눈에는 크리스의 부자연스러운 행동들이 하나하나 포착되고 있었습니다. 그는 경찰이 집 안을 수색하는 동안 끊임없이 팔짱을 끼고 거실을 서성거렸고 질문에 답할 때마다 시선을 회피하거나 어색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와 두 딸이 사라졌는데도 그의 눈에는 슬픔이나 절박함이 보이지 않았던 거예요. 크리스는 오히려 수사관이 자신의 차고 안을 들여다보려 할 때마다 눈에 띄게 초조해하는 기색을 보였습니다. 경찰은 즉시 이 사건을 실종 사건으로 전환하고 본격적인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조사를 하면 할수록 의문점은 점점 늘어만 갔습니다. 샤넌의 차는 차고 안에 그대로 주차되어 있었고 아이들의 카시트도 고스란히 장착되어 있었습니다.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차도 없이 지갑과 핸드폰도 챙기지 않은 채 어디로 사라졌다는 걸까요? 마을 사람들은 하나둘씩 밖으로 나와 이 광경을 지켜보기 시작했습니다. 평소 완벽한 가족으로 칭송받던 와츠 부부의 집 앞은 경찰차들이 줄지어 서 있는 모습은 그 자체로 거대한 공포였습니다. 샤넌의 부모님 역시 멀리서 소식을 듣고 비명을 지르며 오열했지만 정작 남편 크리스는 집안을 청소하거나 쓰레기를 버리는 등 이해하기 힘든 행동을 이어갔습니다. 저녁이 되자 지역 방송국의 카메라들이 와츠 부부의 저택 앞으로 몰려들었습니다. 크리스는 현관 앞에서 취재진과 인터뷰를 가졌는데 이 인터뷰 영상은 훗날 많은 이들을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카메라를 정면으로 응시하지 못한 채 몸을 좌우로 흔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냥 돌아와 줬으면 좋겠어요. 아이들이 없으니까 집이 너무 조용하네요. 어제 아침에 서로 얘기를 좀 나눴는데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이 말을 하는 와중에 그는 가끔 입가에 미세한 경련을 일으키며 웃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이 슬픔 때문에 일그러진 표정이라고 생각했지만 사실 그것은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 자의 불안감이었습니다. 경찰은 인터뷰를 진행하는 동시에 집 주변의 CCTV와 보안 장치들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바로 옆집에 사는 이웃 네이트의 결정적인 제보를 받게 됩니다. 네이트는 자신의 마당과 도로를 비추는 보안 카메라 영상을 경찰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영상 속에는 사건 당일 새벽 5시 27분 아직 해가 뜨기도 전에 어둑어둑한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크리스가 자신의 트럭을 차고 쪽으로 아주 바짝 붙여서 후진시킨 뒤 약 50분 동안 무언가 무거운 짐들을 여러 차례에 걸쳐 트럭 뒷좌석과 적재함에 싣는 장면이었습니다. 네이트는 경찰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크리스는 평소에 저런 식으로 차를 주차하지 않아요. 항상 길가에 세워두죠. 그리고 전날 아침의 행동은 뭔가 아주 은밀하고 조심스러웠어요. 영상을 함께 지켜보던 크리스는 눈에 띄게 당황하며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작업 도구들을 쉬는 거예요. 라고 변명했지만 영상 속에 그는 도구가 아닌 사람의 무게감을 다루는 듯한 신중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경찰이 네이트의 집에서 영상을 확인하는 동안 크리스는 화면에서 눈을 떼지 못하며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네이트는 나중에 경찰에게 크리스가 영상을 보는 내내 몸을 가만두지 못했어요. 마치 그 안에 담긴 진실을 두려워하는 것 같았습니다. 라고 증언했습니다. 마을의 가로등이 다시 켜지고 밤이 깊어갔지만 사라진 샤넌과 두 딸의 행방은 여전히 묘연했습니다. 평화로웠던 2층 저택은 이제 의문의 실종 사건이 발생한 범죄 현장으로 변해 있었고 자상한 남편으로 알려졌던 크리스의 등 뒤로는 길고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었습니다. 완벽한 가정이라는 가면 아래에 도대체 어떤 추악한 진실이 숨겨져 있는 걸까요? 8월의 뜨거운 여름밤 마을 사람들은 문을 굳게 걸어 잠갔고 경찰은 본격적으로 이 완벽한 남편의 뒤를 쫓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미국 전역을 충격에 빠뜨린 잔혹한 비극의 서막이었습니다. 사건 발생 이튿날 경찰은 크리스 와츠라는 인물의 내면을 더 깊이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겉으로는 평범한 직장인이자 아빠였던 그였지만 수사팀에 그의 핸드폰과 컴퓨터를 복구하자마자 믿기 힘든 사실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사실 크리스는 이미 다른 세상을 꿈꾸고 있었습니다. 그는 직장 동료였던 캐싱어라는 여성과 수개월째 깊은 외도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거든요. 그는 내연녀에게
자신은 거의 이혼한 상태나 다름없다며 곧 자유의 몸이 되어 그녀와 새로운 가정을 꾸릴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크리스에게 임신한 아내 샤넌과 두 딸 벨라, 셀레스트라는 이제 지켜야 할 소중한 가족이 아니라 자신의 화려한 새 출발을 가로막는 무거운 짐이자 거추장스러운 장애물에 불과했습니다. 그는 이혼이라는 복잡한 절차 대신 훨씬 더 극단적이고 잔혹한 해결책을 머릿속으로 그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는 아내가 실종되기 전날까지도 내연녀와 은밀한 만남을 가졌고 심지어 아내와 아이들이 사라지면 어떤 인생을 살지에 대해 아주 구체적으로 밀담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크리스는 여전히 나는 모른다. 그들은 제 발로 나간 것이다. 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죠. 경찰은 이제 더 이상 그를 실종자의 가족이 아닌 유력한 용의자로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8월 15일 수요일 드디어 운명의 날이 밝았습니다. 콜로라도 수사국 베테랑 수사관들은 크리스를 정식 취조실로 불러들였죠. 창문 하나 없는 좁고 차가운 방, 그곳에는 오직 크리스와 수사관들의 숨소리만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수사관들은 크리스를 거칠게 몰아붙이는 대신 아주 부드럽고 친절한 말투로 그의 경계심을 허물기 시작했습니다. 크리스, 당신은 정말 좋은 사람이란 걸 알아요. 가끔 우리는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부딪히기도 하죠. 우리는 당신을 비난하려는 게 아니라 그저 진실을 알고 싶을 뿐입니다. 이윽고 이 사건의 가장 상징적인 순간 중 하나인 거짓말 탐지기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수사관은 크리스의 몸에 여러 개의 센서를 부착하고 아주 직설적인 질문들을 던졌습니다. 당신의 아내와 아이들이 어디에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당신이 그들을 해쳤습니까? 크리스는 떨리는 목소리로 아니요 라고 대답했지만 거짓말 탐지기의 바늘은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조사가 끝나고 결과지를 들고 들어온 수사관의 표정은 차가웠습니다. 크리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당신은 이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단 한 문항도요. 그 순간 취조실의 공기는 얼어붙었습니다. 크리스는 마른 세수를 하며 초조하게 입술을 깨물었고 수사관들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크리스의 아버지를 취조실 안으로 들여보냈습니다. 가족이라는 가장 약한 고리를 건드린 것이죠. 아버지를 본 순간 크리스의 단단했던 방어막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어깨에 고개를 묻고 오열하며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그 입에서 나온 말은 가히 충격적이었어요. 샤넌이 애들을 죽였어요. 제가 이혼하고 싶다고 하니까 그녀가 미쳐서 딸들의 목을 졸랐고 그 광경을 보고 제가 너무 화가 나서 저도 모르게 샤넌을 죽였습니다. 이것은 죽은 아내에게 모든 죄를 뒤집어 씌우려는 크리스의 마지막 발악이자 비열한 연극이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일단 시신을 찾아내는 것이 급선무였기에 그의 말을 믿어주는 척하며 시신을 유기한 장소를 캐물었습니다. 크리스는 마침내 지도를 가리켰습니다. 그곳은 자신이 매일 출근하던 석유 채굴 현장 셰르비 319라는 이름의 황량한 벌판이었습니다. 수색팀은 즉시 현장으로 급파되었습니다. 헬리콥터와 수색견 그리고 방독면을 쓴 요원들이 투입된 그곳은 말 그대로 지옥의 풍경이었습니다. 수색팀이 가장 먼저 발견한 것은 벌판 한 구석에 얕게 파헤쳐진 흙더미였습니다. 조심스럽게 땅을 파내려가자 그곳에서 실종된 샤넌 와츠의 시신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녀는 집에서 입던 잠옷 차림 그대로
아무런 장비도 없이 차가운 땅속에 버려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 큰 비극은 아직 시작도 되지 않았습니다. 두 어린 딸 벨라와 셀레스트가 그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거든요. 수사관들이 고개를 들어 바라본 곳은 그 옆에 서 있던 거대한 원유 탱크 2개였습니다. 원유 탱크 꼭대기에는 지름이 고작 20cm밖에 되지 않는 좁은 입구가 있었습니다. 성인의 머리 하나가 겨우 들어갈 만한 그 좁은 구멍 주위에 누군가 일부러 걸어둔 듯한 어린아이의 금발 머리카락 몇 가닥이 걸려 있었습니다. 설마 했던 상상이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죠. 크리스는 자신의 두 딸을 산채로 혹은 죽인 뒤에 그 좁은 구멍을 통해 차가운 기름 속으로 던져 넣었던 겁니다. 현장에 베테랑 요원들조차 이 끔찍한 광경을 보고 고개를 돌리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시신 수습 과정은 참혹함 그 자체였습니다. 탱크 안에는 수천 리터의 원유가 가득 차 있었고 아이들을 꺼내기 위해서는 기름을 모두 빼내야 했습니다. 며칠간 이어진 작업 끝에 탱크 바닥에서 발견된 아이들의 모습은 차마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기름에 부식된 작은 시신들. 나중에 밝혀진 부검 결과에 따르면 첫째 벨라는 동생이 기름 탱크 속으로 던져지는 과정을 뒷좌석에서 지켜봤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다가오는 아빠에게 "아빠, 안 돼! 라고 애원하며 마지막까지 발버둥을 쳤습니다. 벨라의 작은 손톱 밑에서 발견된 자신의 머리카락과 상처들은 그 아이가 느꼈을 공포를 고스란히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이 끔찍한 발견이 세상에 알려지자 전 미국은 경악과 분노에 휩싸였습니다. 단순히 한 남자의 의도가 부른 비극이라고 하기엔 그 수법이 너무나도 잔인하고 비인간적이었기 때문이죠. 크리스 와츠는 다시 취조실로 끌려왔습니다. 그는 여전히 아내가 아이들을 죽였다는 거짓 주장을 이어갔지만 수사팀은 이미 그가 범행을 저지르기 전날 밤 석유 채굴 현장에 위성 지도를 검색했다는 증거를 확보한 상태였습니다. 그는 이미 아이들을 어디에 버릴지, 어떻게 죽일지를 치밀하게 계획했던 것입니다. 이제 사건은 절정을 향해 치닫고 있었습니다. 크리스 와츠라는 인간의 탈을 쓴 악마가 법정에서 어떤 심판을 받게 될지, 그리고 그가 숨기고 있던 마지막 진실이 무엇인지 온 세상이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과연 왜 자신들의 피부치들을 그토록 잔인하게 살해해야만 했을까요? 평범했던 한 남자가 어떻게 단 하룻밤 만에 미국 역사상 가장 증오받는 살인마로 변하게 된 것일까요? 법정의 문이 열리고 크리스가 고개를 숙인 채 입장하자 희생자 가족들의 비명이 터져나왔습니다. 그것은 깨어진 아메리칸 드림의 비참한 종말이자 악마의 가면이 완전히 벗겨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석유 채굴 현장에서 아내와 아이들의 시신이 발견된 후 사건은 이제 법정이라는 차가운 심판대로 옮겨졌습니다. 2018년 11월 전 미국인의 눈이 콜로라도의 한 법정으로 쏠렸습니다. 피고인석에 앉은 크리스 와츠는 이전에 침착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초췌한 얼굴로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가 법정에 들어서는 순간 방청석에서는 낮게 깔린 신음과 분노 섞인 탄식이 터져나왔습니다. 그 자리에는 딸과 손녀를 한꺼번에 잃은 샤넌의 부모님도 앉아 있었거든요. 검찰은 크리스의 범행이 결코 우발적인 것이 아니었음을 증명하는 증거들을 하나하나 제시했습니다. 그는 범행 며칠 전부터 내연녀와의 완벽한 새 출발을 위해
아내를 제거할 계획을 세웠고 심지어 아이들을 어떻게 처리할지도 미리 계산해 두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그가 법정에서 내뱉은 유죄 인정이었습니다. 그는 사형 선고를 피하기 위해 자신의 모든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아내 샤넌 와츠에 대한 살인, 그리고 두 딸 벨라와 셀레스트에 대한 살인, 심지어 태어나지 못한 아기 니코에 대한 유산 유도 혐의까지 말이죠. 재판 과정에서 가장 가슴 아팠던 순간은 희생자 가족들의 발언 시간이었습니다. 샤넌의 아버지 프랭크는 떨리는 목소리로 크리스를 향해 울부짖었습니다. 우리는 너를 아들처럼 믿고 사랑했다. 내가 우리 딸과 손녀들에게 무슨 짓을 했는지 도저히 믿을 수가 없다. 너는 우리 가족의 심장을 도려냈어. 샤넌의 어머니 역시 넌 그 아이들의 아빠였잖아. 어떻게 그 작은 몸들을 차가운 기름 탱크 속에 던질 수 있었니? 라며 통곡했습니다. 법정은 순식간에 눈물바다가 되었지만 크리스는 아무런 대답도 없이 바닥만 응시할 뿐이었습니다. 결국 판사는 크리스 와츠에게 가석방 없는 종신형 5번을 선고했습니다. 종신형을 5번 거쳐야 형을 마감하는, 말 그대로 그는 이제 죽어서야 감옥 밖으로 나갈 수 있는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된 것이죠. 하지만 재판이 끝난 후에도 대중의 의문은 풀리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왜, 무엇이 평범했던 가장을 괴물로 만들었는가? 라는 질문 말이죠. 이 의문은 그가 감옥에 수감된 후 수사관들과의 추가 면담을 통해 밝혀진 진짜 진실을 통해 더욱 소름 끼치게 돌아왔습니다. 감옥에서 크리스는 이전의 거짓말을 모두 철회하고 그날 새벽의 진실을 털어놓았습니다. 그의 고백에 따르면 범행은 새벽 4시경 안방 침대 위에서 시작됐습니다. 그는 잠들어 있던 샤넌에게 이혼을 요구했고 격렬한 다툼 끝에 그녀의 목을 졸랐습니다. 샤넌은 임신 중이었기에 제대로 저항도 하지 못한 채 숨을 거두었죠. 그런데 더 소름 끼치는 사실은 그 다음입니다. 엄마가 살해당하는 소리에 잠에서 깬 첫째 벨라가 안방문을 열고 들어온 거예요. 엄마 어디 아파요? 라고 묻는 딸에게 크리스는 엄마가 몸이 안 좋아, 병원에 가야 해 라고 태연하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는 죽은 아내의 시신을 담요에 싸서 트럭 뒷좌석 바닥에 실었습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두 딸 벨라와 셀레스트를 그 시신 바로 옆자리에 태웠습니다. 세르비 319 작업장까지 가는 45분간의 드라이브. 아이들은 엄마가 발치에 죽어 있다는 사실도 모른 채 아빠의 손을 잡고 어둠 속을 달렸습니다. 현장에 도착한 크리스는 먼저 작은 딸 셀레스트를 불러냈습니다. 그는 아이가 평소 아끼던 파란색 담요로 아이의 얼굴을 덮고 숨을 막았습니다. 그리고 죽은 아이를 좁은 기름 탱크 구멍 속으로 던져 넣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뒷좌석에서 지켜보던 첫째 벨라는 공포에 질려 떨고 있었습니다. 크리스가 다시 차로 돌아와 벨라를 불렀을 때 4살 배기 아이는 아빠가 자신에게 무슨 짓을 할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벨라는 울면서 애원했습니다. 아빠, 안 돼. 제발 동생처럼 하지 마세요. 하지만 크리스는 그 작은 아이의 마지막 절규조차 무시한 채 똑같은 방식으로 벨라를 살해했습니다. 그는 나중에 고백하기를 벨라가 마지막까지 살기 위해 발버둥 치는 바람에 손가락에 상처가 났고 아이의 마지막 모습이 평생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후회가 아니라 그저 자신의 고통에 대한 토로일 뿐이었죠.
이 사건은 전형적인 가족 파괴자의 심리를 보여줍니다. 크리스는 자신이 실패한 결혼 생활과 경제적 압박을 스스로 해결할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에게 가족은 책임져야 할 대상이 아니라 자신의 새로운 인생을 가로막는 무거운 짐이었습니다. 그는 가족을 제거함으로써 자신의 인생을 마치 컴퓨터 게임처럼 혹은 드라마처럼 리셋할 수 있다고 믿었던 거예요. 그는 나르시시즘과 반사회적인 인격장애가 결합된 인물이었고,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타인의 생명쯤은 아무렇지도 않게 여겼던 악마였습니다. 심지어 인간이라면 가장 사랑할 수밖에 없는 자신의 두 딸이라도 말이죠. 지금 크리스 와츠는 위스콘신의 삼엄한 감옥 안에 갇혀 있습니다. 그는 감옥벽에 아내와 두 딸의 사진을 붙여두었다고 합니다. 매일 아침 그 사진들을 보며 기도한다고 말하지만 대중은 그것조차 그의 기괴한 쇼라고 생각하고 있죠. 샤넌의 가족들은 매년 8월이 오면 그날의 비극을 떠올리며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냅니다. 이름조차 가져보지 못한 채 사라진 아기 니코, 그리고 아빠를 영웅으로 믿었던 벨라와 셀레스트, 그 아이들이 차가운 기름 탱크 속에서 느꼈을 공포와 고독을 우리는 감히 짐작조차 할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사건은 우리에게 묵직한 경고를 던집니다. 완벽해 보이는 이웃, 자상해 보이는 남편, 그리고 행복해 보이는 SNS의 사진들, 그 이면에 도대체 어떤 어둠이 도사리고 있는지 우리는 결코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가장 낯선 존재가 될 수 있다는 이 차가운 진실은 우리 사회가 가정 내 폭력과 정신건강 문제에 대해 더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함을 역설하고 있습니다. 어느덧 이야기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억울하게 생을 마감한 샤넌과 두 천사, 그리고 태아 니코의 명복을 빌며 다시는 이런 잔혹한 비극이 반복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긴 시간 동안 이 무겁고도 슬픈 진실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이 사건을 보며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크리스 와츠라는 인간의 내면에는 도대체 무엇이 살고 있었던 걸까요? 댓글을 통해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구독 잊지 마시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그러면 편안한 밤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 미스터리에서 다룰 이야기는 가족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가족, 보통의 가족이라면 이 험난한 세상에서 우리를 지켜줄 편안한 안식처 혹은 울타리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오늘의 이야기는 좀 다릅니다. 오늘 우리가 다룰 사건은 모두가 믿는 가장 안전한 울타리가 어떻게 가장 끔찍한 범죄의 무대가 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그 사건의 현장 속으로 들어가 보시죠. 2010년 6월 일본의 한 경찰서, 유리창 너머로 한 남자가 고개를 떨구고 있습니다. 그는 2년 전 실종된 여성 히토미, 미야와키 히토미의 친오빠입니다. 형사가 묻습니다. 히토미의 시신은 어디에 있습니까? 남자, 용의자인 친오빠는 입을 열지 않습니다. 2년 동안 그가 연기했던 걱정하는 오빠의 가면이 땀에 젖어서 일그러집니다. 옆방에서는 히토미의 계모가 신문을 받고 있죠. 완벽한 공범. 침묵만이 그들을 지켜주는 마지막 방패였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언젠가 터져나오기 마련입니다. 이 남자는 마침내 울음을 터뜨립니다. 그리고 그 입에서 튀어나온 단 한 문장, 저희가 했습니다. 야산에 묻었습니다. 이 경악스런 한 문장, 2년간 세상을 철저히 속여온
한 가족의 살인극이 마침내 무너지는 순간입니다. 하지만 질문은 여기서 시작됩니다. 어떻게? 왜? 그리고 그들은 2년 동안 어떻게 그 피 묻은 비밀을 공유하며 한 지붕 아래 살 수 있었을까요? 지금부터 저희는 시계를 2년 전으로 되돌려 이 악마적인 가족의 파멸적인 공모를 추적할 것입니다. 2008년 봄, 히토미 씨가 사라진 직후 경찰은 그녀의 실종을 단순 가출로 분류합니다. 왜냐하면 가족 모두가 히토미는 남자친구를 따라 도망쳤다는 완벽하게 짜인 알리바이를 제공했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살인범들이 자신들을 피해자 가족으로 위장하기 위해 가장 공들여 준비한 부분이었습니다. 계모는 이웃들에게 울먹이며 딸의 가출을 알렸고, 오빠는 SNS에 동생 히토미를 걱정하는 글들을 꾸준하게 반복적으로 올렸습니다. 하지만 2년 뒤 사건을 재검토한 경찰 수사팀의 눈에 들어온 결정적인 단서가 있었습니다. 바로 히토미 씨의 금융 계좌였습니다. 그녀의 통장은 2년 동안 단 한 번도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단돈 100엔도 단 한 통의 카드 결제 기록도 없었습니다. 자발적으로 가출한 성인이 2년 동안 카드 없이 소지하고 있던 현금만으로 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불가능합니다. 이 완벽한 재정적 침묵은 오직 하나의 진실만을 가리켰습니다. 히토미 씨는 스스로 돈을 쓸 수 없는 상태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우리 모두가 짐작할 수 있을 겁니다. 바로 이것이 살인범들의 첫 번째 실수였습니다. 그들은 시신을 은폐하는 데는 성공했지만 금융기록이라는 디지털 증거까지는 통제하지 못했던 겁니다. 수사팀은 확신했습니다. 범인은 외부에 있지 않다. 바로 집안에 있다. 범죄의 동기로 들어가 봅시다. 그들의 공모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히토미의 부친, 아버지 건강이 악화되면서 그가 가진 막대한 재산과 부동산을 둘러싼 갈등은 이미 폭발 직전이었습니다. 새엄마인 계모에게 히토미는 자신의 부와 안정을 가로막는 가장 큰 걸림돌이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장애물을 제거하기 위해 그녀가 끌어들인 사람이 바로 히토미의 친오빠였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떠셨겠습니까? 피를 나눈 여동생을 배신하고 막대한 현금과 유산을 대가로 받는 것. 오빠는 이 악마적인 유혹에 넘어갔습니다. 피보다 진한 정을 돈으로 바꾼 겁니다. 계모와 친오빠의 관계는 이제 가족이 아니라 탐욕으로 묶인 범죄 파트너였고, 그 칼은 친여동생인 히토미를 향했습니다. 오빠는 계모와 공모하여 히토미 씨를 끊임없이 압박하고 멸시했습니다. 그녀의 삶을 지옥으로 만들었죠. 히토미 씨는 분명 도움을 요청하려 했겠지만 그녀의 주변에는 이미 탐욕의 그림자가 너무 깊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결국 그들의 증오와 탐욕은 이 봄 한밤중에 폭발했습니다. 재산을 둘러싼 격렬한 다툼은 결국 두 공범의 합동 폭행과 질식사라는 끔찍한 결말로 이어집니다. 살인이 발생한 장소는 바로 그들이 매일 발을 딛고 살았던 집 안이었습니다. 살해 직후 그들의 행동은 광적일 정도로 차분하고 치밀했습니다. 이미 모든 것이 계획되어 있었죠. 공포나 슬픔 대신 오직 은폐 본능만이 그들을 움직였습니다. 그들이 가장 먼저 한 일은 집안의 모든 증거를 지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사전에 미리 준비한 전문적인 화학세제와 도구를 사용해서 핏자국을 닦아냈고,
범행에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모든 옷가지와 물품을 즉시 소각하거나 폐기했습니다. 당신의 집이라면 어떨까요? 당신의 손으로 피를 닦아내고 그 피가 묻은 장소에서 다시 태연하게 잠을 자야 한다면요. 상상만 해도 소름 끼치는 이 연기를 그들은 자연스레 해냈습니다. 이어서 그들은 존재 지우기 작업을 수행했습니다. 히토미 씨의 휴대전화, 신분증, 지갑 등 생존의 흔적이 될 만한 모든 것을 완벽하게 파괴했습니다. 그녀가 모든 것을 버리고 자발적으로 사라진 것처럼 위장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그들은 가장 위험한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히토미 씨의 시신을 차량에 싣고 도시 외곽의 인적이 끊긴 야산으로 향했죠. 칠흑 같은 어둠 속 시신을 유기하는 두 공범의 눈빛을 상상해 보세요. 그들의 눈빛은 공포가 아니라 이제 됐다. 우리의 비밀은 영원하다는 섬뜩한 안도감으로 가득 차 있었을 겁니다. 시신을 묻고 돌아온 그들은 곧바로 연극을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서로에게 침묵과 연기 지침을 끊임없이 되새겼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진정한 스릴은 지금부터입니다. 그들은 2년 동안 이 비밀을 안고 서로를 마주봐야 했습니다. 2년, 730일 동안 이들은 같은 지붕 아래에서 살았습니다. 겉으로는 슬픔에 잠긴 가족이었지만 실제로는 비밀을 공유하는 죄수였습니다. 그들의 집은 겉으로는 평범했지만 사실은 2명의 살인자가 갇힌 심리적 교도소였습니다. 이들은 매일 아침 식탁에서 서로의 눈을 마주보며 아직 안전한가? 라는 질문을 던졌을 겁니다. 계모와 오빠의 관계는 이제 신뢰가 아니라 어느 한쪽이 무너지면 둘 다 끝장이라는 공포로 묶여 있었습니다. 이 2년 동안 그들의 내면에서는 끊임없는 균열이 일어났습니다. 작은 일에도 신경질적으로 반응하고 경찰차 소리만 들어도 온몸에 피가 식는 듯한 불안감을 느꼈죠. 그들은 서로를 미워했지만 동시에 서로만이 이 끔찍한 진실을 아는 유일한 동반자였기에 헤어질 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비극적인 사실, 그들의 옆에는 딸의 실종으로 진심으로 고통받던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아버지의 순수한 슬픔까지 자신들의 연극에 이용했습니다. 이 이중적인 삶은 그들의 영혼을 완전히 파괴했습니다. 하지만 세상에 완벽한 범죄란 없습니다. 2010년 6월 경찰의 끈질긴 추적과 금융침묵이라는 결정적인 증거가 그들의 목을 조여왔습니다. 경찰은 그들이 2년간 해왔던 거짓말을 하나하나 논리적으로 깨트렸습니다. 결국 신문실에서 그들은 2년 동안 지켜왔던 침묵이라는 마지막 방패를 포기했습니다. 오빠가 먼저 무너졌고 그 잔혹한 자백은 2년 동안 잠들어 있던 진실을 세상에 터뜨렸습니다. 오빠와 계모가 법정에 섰을 때 그들의 태도는 끝까지 자기 합리화로 일관했습니다. 그들은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려 했고 그들의 눈빛에는 진심 어린 반성 대신 자신들의 탐욕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의 범행 동기와 은폐의 잔혹성에 주목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을 극단적인 이기심과 탐욕이 빚어낸 인간의 존엄성을 근본적으로 파괴한 잔혹한 범죄로 규정하며 엄중한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던집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가족이라는 울타리가 돈과 탐욕 앞에서 얼마나 쉽게 무너지고 얼마나 잔혹한 살인의 무대가 될 수 있는지 말입니다. 특히 주도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친오빠를 포섭한 계모 같은 외부인이 개입되면서 살인도 마다하지 않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 거지요.
히토미 씨는 실종이라는 영원한 어둠에서 2년 만에야 비로소 세상에 나올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온전한 몸이 아닌 주검의 형태로 돌아왔지요. 그녀의 비극적인 이야기는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가족이라는 울타리에 진실로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무엇이 진정한 가족을 만드는 걸까요? 그리고 무엇을 잃게 되면 이런 끔찍한 일이 벌어질까요? 여기에서 우리는 많은 교훈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 수요 미스터리에서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으로 다음 편을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의 호기심을 자극할 이야기를 가지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그러면 편안한 밤 되십시오. 감사합니다.